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전쟁으로 모두 7,400만 명이 사망했는데 독일인 사망자가 550만 명, 중국인 사망자가 2,100만 명이었다. 또 러시아인 2,100만 명, 유태인 600만 명, 그리고 일본인 350만 명이 사망했다. 과거의 전쟁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전하고 있다. 1933년 3월, 독일에선 새 수상이 임명된다. 그는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공공연하게 민주주의를 부정했고 피를 흘려서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다.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가 휘말린 2차 세계대전은 멀리 떨어진 유럽과 태평양에서 시작됐다. 유럽 내의 전쟁과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전쟁이 맞물리면서 세계대전으로 커진 것이다. (1939년) 당시 세계 지도자들은 1차 대전으로 정권을 잡은 인물들이었다.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보병으로 참전했다. 병사들 중엔 산업발전의 부속품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전후 전사자 추모식에 참여한 이들은 죄 없이 죽어간 영혼들의 존재를 가슴 깊이 느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전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할 수 있다. (1차) 대전은 작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그 사건을 빌미로 당시 세계 열강이던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독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다. 이들 국가 간의 동맹관계가 얽히면서 세계대전으로 번졌고 1차 대전은 불완전한 상태로 종결됐다. 독일군이 수세에 몰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레 전선의 일부가 무너지게 됐다. 독일인들은 자국군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것이라고 생각했다. 1918년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일단 중단됐고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됐다. 베르사유 평화회의엔 전후 유럽의 안전체제를 의논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혁명정부는 회담에 초대받지 않았고 독일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결과만 통보받았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공식적으로 전쟁 도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조약 내용은 모두 전쟁의 책임을 물어 독일을 처벌하고 약화시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 조약 자체가 훗날 2차 대전의 준비 단계나 다름없었다. 독일은 점령한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겼다.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분할 통치하던 폴란드 영토도 반환함으로써 폴란드가 독립하게 됐다. 이로써 폴란드는 더 이상 러시아나 독일인의 나라가 아니라 폴란드인의 나라로 자주적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지도를 새로 만들려는 독일인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독립한 폴란드는 바다로 가는 길을 제공해줬고 수많은 독일 소수민족의 거주지가 돼주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독일의 방어선 역할을 해줬고 수데텐 지역엔 독일 소수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두 나라의 병합은 금지됐다. 베르사유 조약은 동유럽의 약소 국가들 사이에서 독일을 여전히 강국으로 남겨둔 채 유럽을 재편한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북부 지역이 초토화됐고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재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베르사유 조약은 전후 복구 비용을 독일이 배상하도록 했다. 엄청난 배상금은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에서 빌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막대한 배상금은 독일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였다. 또 독일은 무장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았는데 라인란트 지역과 프랑스 인접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하여 연합국의 점령 하에 두게 됐다. 독일군 병력은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10만 이내로 제한됐고 1차 대전 이후 쏟아져 나온 탱크나 전투기 같은 현대식 무기 보유도 금지됐다. 독일 해군은 잠수함도 보유할 수 없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됐다. 유럽인들은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대륙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고 그들의 가슴 속엔 분노와 적개심이 쌓여갔다. 이제 유럽의 강국은 국력이나 국토, 산업, 경제, 인구 모든 것을 잃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게 됐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체제로서 베르사유 조약이 성공하려면 독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독일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재무장에 라인란트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킨다면 또다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영국은 그 점령을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프랑스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독일이 조약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오직 전쟁뿐이었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은 위험 부담이 무척 큰 도박이었다. (1차) 세계대전 내내 중립원칙을 고수하다가 1917년 본격적으로 참전한 미국은 종전 후 평화원칙을 발표하며 다시 독자 노선을 걸었다. 중립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이었다. 국제정세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미국은 유럽에 등을 돌렸고 미국 의회는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 인준을 거부했다. 구대륙 유럽과 신대륙 미국은 외교상으로도 그 거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제 유럽은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게 됐지만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돼버렸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이 됐을 때는 이미 세계경제공황으로 배상 능력이 상실된 후였다. 13년간 지속된 베르사유 제재는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1920년대 독일은 재정 붕괴로 흔들렸고 이 무렵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린 것은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막대한 배상금에 억눌려있던 독일인들은 돈을 강탈당한다고 느꼈다. 영국은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배상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럽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1930년대 초반
경제 공황으로 은행에선 예금 인출이 폭주했고 때문에 독일 정부의 배상금이 탕감됐다. 결국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13년간 독일을 묶어두었던 배상금이 탕감되자 베르사유 체제도 무너졌다. 영국은 독일에 대해 감정적인 프랑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1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히틀러의 단순한 야욕도 눈치챌 수 없었다. (1933년)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 하나하나를 파기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히틀러와 나치즘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히틀러가 다른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선 어떤 약속이든 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정치가였다. 그는 민주주의를 강력한 체제 마련의 적으로 규정했고 곧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잡게 됐다.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된 지 한 달 후 국회의사당 건물에 의문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독일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공격당한 이 사건은 나치 체제의 기반을 더 확고히 해줬다. 나치스는 이 방화사건 배후로 독일 공산당을 지목했고 이들이 체제 전복을 빼앗는다는 구실로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반나치 정파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 마리누스 반 데어 루베라는 남자를 체포했다. 그는 사형되길 원하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방화 사건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치스는 즉시 의회 민주주의를 중지하고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수상이었던 히틀러는 대통령을 겸임하는 총통이 되고 군대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으며 민주주의 체제는 독재로 바뀌었다. 나치스는 제1당으로 확실히 자리를 붙이자 유태인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히틀러는 유태인이 아리아인을 몰락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독일과 영국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태인이 독일 민족을 위협하기 위해 슬라브족을 이용했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무차별적인 유태인 박해로 나타났고 이런 분위기는 독일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uns ausgebeten und wollen diese 4 Jahre nützen. 히틀러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뉴딜이라 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못지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경제에 자금이 순환되자 경제 수요와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다. 1930년대 히틀러와 나치스는 경제 회복을 위해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했다. 이는 미국의 뉴딜 정책보다 훨씬 가혹하게 진행됐다. 독일은 시장 경제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인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나치스의 거침없는 행보에 독일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국가를 재건하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한 남자의 의지는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1933년에 배상금 문제가 해결된 다음 히틀러는 가장 먼저 재무장을 선언했다. 독일 정치가들은 조약 개정을 요구하면서 군축회의에 참석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으로 군축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히틀러는 독일이 재무장을 해도 프랑스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간파했다. 독일이 다시 잠수함과 탱크를 보유하고 공군력을 강화해 전열을 가다듬자 프랑스는 격분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히틀러는 그저 재무장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에 도전한 것뿐이었다. 이후 군축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었던 독일은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1935년 3월) 독일은 베르사유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르 지방을 되찾았다. 자르는 경제적 요충지인 동시에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차 대전 이후 자르 탄전의 채굴권은 프랑스에 양도돼 있었다. 자르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프랑스 점령 15년 뒤 주민 투표를 통해 프랑스나 독일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독립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독일에 병합되는 것이 곧 군부 독재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민주적인 투표가 민주주의의 종말이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르 주민들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지적인 계층이었다. 자르의 투표는 온 유럽의 관심사였으며 프랑스는 자르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 유화책을 마련했다. 주민 투표는 국제적인 감시 속에 공정하게 치러졌다. 98%가 독일을, 나치즘을, 그리고 히틀러를 선택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모두 다가올 전쟁에 일조를 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유럽의 전쟁을 주도한 인물이라면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그를 뒷받침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무솔리니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독일의 나치스보다 먼저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전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국내 사정도 어려워졌다. 무솔리니는 민주주의를 대신할 미래 대안으로 파시즘을 제시했다. 나치즘은 바로 이 파시즘에서 기본적인 사상을 빌려간 것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에 있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국력을 떠벌렸지만 실제 이탈리아는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산업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그의 말처럼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무솔리니는 스스로를 파시즘의 창시자며 히틀러의 선배라고 생각했다. 훗날 히틀러의 성공을 접하게 된 무솔리니는 그의 허세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허영과 질투로 인한 정책은 독이 동맹을 약화시키게 했다. 1935년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독립국으로 황제의 지배받는 봉건군주제 국가였다.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는 19세기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땐 이탈리아가 패배했었다. 무솔리니는 보복을 원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역시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와 약간 충돌했다. 무솔리니는 왜 에티오피아에 자국의 군대를 보낸 것일까? 그것은 국내 문제에 편중돼 있던 이탈리아 국민의 관심사를 해외로 돌리려는 시도도 아니었다.
무솔리니는 그저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동의를 즐겼다. 에티오피아는 굳이 식민지로 삼을 만큼 가치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강력한 제국주의의 라이벌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 침공으로 이탈리아가 얻은 소득은 세계가 이탈리아의 영향권이 아프리카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뿐이었다. 무솔리니의 허세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전쟁이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왕국을 침략한 일이 세계대전과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그의 답은 국제연맹에서 찾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의 회원국이었던 것이다.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은 에티오피아 황제는 연맹에 원조를 요청했다. 국제연맹은 논의 끝에 이탈리아의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것은 이탈리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금방 해제됐다. 연맹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탈리아는 완전히 승리를 굳혔고, 무솔리니는 에티오피아의 새 황제이자 이탈리아의 왕이 됐다. 히틀러는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독일은 연맹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이탈리아에 가해진 제재를 자세히 검토했다. 여기서 히틀러는 국제사회가 침략 행위를 처벌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행로를 결정했다. 라인란트 비무장지대로 진주하여 프랑스 국경 근처에 독일군 주둔을 금지하는 베르사유 조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1936년 3월 7일 독일군은 라인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독일이 완전히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그것은 히틀러가 이긴 게임이었다. 프랑스는 혼자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고, 동맹국인 영국은 군사 원조를 하지 않았다. 독일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뿐이며, 이를 그냥 두는 것이 히틀러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라인란트 점령을 진정한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라 볼 수 있다.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체제 타파를 그만두고 공격적인 영토 확장을 시작했다. (1930년대) 국제 상황에서 히틀러의 책략을 간파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1차 대전 이후 세계는 비무장과 군비 축소에 신경 쓰는 분위기였고, 각국은 실제로 자국이 보유한 무기들을 숨기기에 바빴다. 몰래 전투함을 마련하고 최신 무기를 사들이던 시절이었다. 1934년 영국 의회에선 볼드윈 수상과 무수속 평의원 윈스턴 처칠 간의 언쟁이 있었다. 독일의 실제 공군력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처칠은 독일이 영국 공군보다 몇 배나 막강한 비밀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비밀 공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1936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내란으로 스페인은 유럽 대륙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후 유럽 내 전쟁에서 항상 중립을 지키고 있다. 내란에 나치가 관련돼 있었다면 히틀러도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공화정부군에 가담해 싸운 젊은이들 중엔 미국인들도 있었다. 미국은 스페인 내란에 대해 중립을 유지했다. 미국은 2차 대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그 시기 미국은 복잡한 국내 문제 해결에만 주력했다. 미국의 평화 원칙에 따라 베르사유 체제가 확립되었지만 미 의회가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은 전후 국제안보 유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불황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돼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다. 장기 불황은 미국의 산업과 농업에 모두 타격을 줬고 대량 실업 사태를 일으켰다. 때문에 연일 백악관 앞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되던 시기였다. 메가더 장군은 시민들의 집회 진압 부대를 지휘하면서 남다른 지위를 갖게 됐다. (1930년대의) 많은 전략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쟁 발발 예상 지역은 영국과 미국이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1932년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정치 노선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그건 역시 고립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경제 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뉴딜 정책은 더욱더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었다. 미국은 다가올 2차 대전에서 히틀러의 치명적인 적이 된다. 미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독재자의 가장 큰 실수였다. 히틀러는 미국을 유태인의 지배를 받으며 흑인에 의해 오염된 나라로 봤고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했다. 1930년대까지 미국이 딴 나라를 위협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히틀러의 생각이 맞았다. 독일이 병력을 10만 이내로 제한당하는 수모를 겪는 동안 미국은 13만 5천 가까운 병력을 보유했다. 약해 보이는 군사력은 미국이 의도한 것이었다. (1935년) 미국 의회는 중립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한번 고립주의를 강화했다. 이 법안엔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도록 한 미국 무기 제조업자들이 관련돼 있었다. 새로운 법안으로 미국은 어느 나라의 무기를 팔든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히틀러가 미국에서 무기를 샀다면 바다 건너 일본은 미국을 시기 어린 눈으로 봤을 것이다. 유럽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동안 일본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이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1926년 히로히토가 새로운 일본 천황으로 즉위했다. 천황의 통치 기간을 연호로 사용하는 관습대로 새 연호는 평화를 바라는 뜻에서 쇼와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 쇼와 시대에 일본과 아시아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1차 대전 이후 일본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근대화는 실패한 듯 했다. 일본은 불황과 높은 실업률, 농촌 빈곤 문제에 시달렸다. 일본 역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지만 종전 후 평화 유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일본은 전통사회로 돌아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들은 산업사회를 이루기 위한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가 밀집된 섬을 벗어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불경기와 실업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중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일본은 파시스트와 동맹을 맺었지만 파시스트 국가는 아니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즉, 그들의 황제인 천황은 신이며 일본인은 천황으로부터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일본은 아시아 전역으로 국토 팽창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커지면서 미국과 싸우게 됐다. 선진 산업국가였던 일본은 다른 강대국들과 함께 중국을 착취했다. 이들 국가는 여러 가지 조약을 통해 중국 영토 내 자국 군대 주둔을 허용했는데 영국령인 홍콩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1931년) 일본은 중국에서 스스로 선로를 폭파한 뒤 이를 중국 측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트집잡아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운 뒤 중국의 마지막 황제 후이를 괴뢰정부 수장으로 앉혔다. 이런 식으로 침략을 합리화하면서 일본 군부는 점차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만주 침략은 국제연맹에 큰 타격을 주었고 2차 대전 발발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됐다. 국제연맹은 조사단을 파견해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 일본에 철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연맹을 탈퇴했다. 이때가 히틀러가 집권하기 1년 전이었다. (1936년 11월)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극동의 일본에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신뢰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통된 적에 대한 두려움과 일시적인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나치즘의 인종주의와 자신들의 인종주의는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했는데 만주사변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일으킨 군사행위가 원인이었다. 중국은 장개석의 지휘 아래 저항을 계속했지만 전쟁은 길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잔혹해졌다. 1937년 12월 일본은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 수십만의 중국인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강간했다. 1937년에 이미 절반의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사학자들은 중일전쟁이 2차 대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스탈린이 집권하던 소련은 유럽 국가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고 1차 대전 이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듯 했다. 소련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볼셰비키 사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의 확산을 막는 일이었다. 이때 소련은 5개년 계획을 실시해 공업화에 기반을 닦던 시기였다. 또 스탈린의 대숙청이 있던 때라서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인들은 모두 공포에 떨며 지냈다. 내부의 적을 비롯해 배신과 고발, 강제 수용소에 대한 두려움 등 주변의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시기의 대숙청으로 스탈린은 강력한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 1930년대에 히틀러와 스탈린 중 누가 더 악명을 떨쳤을까? 그래도 히틀러는 반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서유럽에선 스탈린이 더 무서운 적이었다. 히틀러와 직접 만난 정치가들과 민주주의자들의 행동은 나치스의 판박이나 다름없었다. 전쟁사는 이들을 히틀러의 거짓말에 굴복한 유화 정책가들로 비난하고 있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하다. 승전국들은 협상이나 타협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후 유화 정책은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됐다. (1930년대) 초반 영국의 정책은 맥도날드 수상이 좌지우지했다. 그는 영국 최초의 사회주의자 수상이었고 1차 대전 당시 반전을 주장한 인물이었다. 맥도날드 수상은 독일이 배상금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32년부터 그의 뒤를 이은 볼드윈 수상은 무척 온화한 인물로 히틀러의 공격을 원치 않았으며 프랑스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영국 정책 결정자가 독일에 대해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면 프랑스의 정책은 좀 더 복합적으로 결정됐을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즘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영국의 원조 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명백한 도전을 받아도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는 마제노선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당시 육군 장관인 마제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방어선은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스위스 국경에서부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국경까지 이어지는 요새선이었다. 마지노선의 취약점은 프랑스의 서부 국경을 다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방국이며 중립국가인 벨기에 깊숙이 요새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요새선엔 도로와 철로를 비롯한 지하 설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고 완전 무장을 갖춘 지하 벙커까지 마련돼 있었다. 튼튼한 마지노선은 프랑스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프랑스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서부 국경에서 독일이 침략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프랑스는 서부 국경에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동부에선 방어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동맹을 맺은 나라는 동유럽의 약소국인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였다. 이들은 약소국일 뿐 아니라 히틀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강대국이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매우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 동맹이 오히려 프랑스를 참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민주주의자인 정치가가 모두 유화 정책가는 아니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나치즘이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1930년대 처칠은 영국의 군비 낙후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책을 주장해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 처칠은 이미 영국 정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고 영광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엔 작전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내각 장관 자리를 사임했으며 전후 재무장관으로 복귀해선 국내 경제를 혼란으로 몰고 간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처칠은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열지 않는 완고한 보수주의자로서 1930년대를 힘겹게 지나왔다. 영국 국민들은 처칠을 줏대 없는 사람, 개인의 이득을 위해 정당을 벌이는 정치가로 생각했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역사를 통해 당시 영국에서 그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독일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1937년 5월) 볼드윈의 뒤를 이어 네빌 체인벌린이 영국의 수상 자리에 앉게 된다. 체인벌린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잔꾀를 쓰는 유화 정책가이며 약소국을 벌인 배신자였다. 이런 그의 모습은 처칠의 강인함에 대비돼 더욱 약하게만 보였다. 체인벌린을 평가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역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 과연 우린 처칠의 과격한 정책을 따라갔을까? 체인벌린은 국제관계에서 그저 유순하기만 했던 볼드윈 수상과는 달리 냉철한 타입이었다. 그의 외모는 19세기 영국 신사였지만 예리한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 유능한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수상으로 선출된 뒤 문제를 덮어두기보단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늘날 유화정책이란 단어는 맥없이 넘겨준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1930년대에 적을 설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의 유화정책은 협상과 타협을 의미했다. 체인벌린은 모든 정치가와 시민들이 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일 뿐이다. (193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으로 베르사유 조약이 완전 파기됐기 때문에 이를 2차 대전의 서막이라고 보는 사학자들도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나치즘은 모든 독일인이 한 국가 안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먼저 히틀러 본인이 태어난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이 합병은 독일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고 영토 확장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이것은 독일이 동부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나치당은 정부에 대항해 끊임없이 선동을 계속했다. 그런 과정에서 폭력과 위협이 사용됐고 국가 전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1936년 오스트리아는 히틀러와 신사협정을 맺었고 그때까지 선동을 계속하던 나치스에겐 특권이 주어졌다. 2년 뒤인 1938년 2월 양국 정상은 다시 만나 오스트리아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을 두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점진적인 독립을 위한 대화의 단계라고 봤다. 라인란트 지방을 재점령하면서 히틀러는 병력을 과시했고 독일군은 실제로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밀려들어왔다. 오스트리아의 왕정을 혼란에서 지켜준다는 명분이었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은 전화를 통해서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꾀하던 오스트리아 정치가들은 유럽 각국의 정상들에게 전화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통화 결과 오스트리아를 지원해줄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국민 대부분이 합병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괜히 전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간섭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독일군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고 히틀러는 영웅이 됐다.
오스트리아는 제3제국의 일부로 합병됐다. 히틀러는 독일에서처럼 오스트리아를 서서히 통제한 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괴뢰 국가를 세울 계획이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히틀러는 세계 정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히틀러의 목표가 된 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였다. 히틀러가 독일인이 많이 이주해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 할양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 지도자들이 뮌헨으로 모여들었다. 이 뮌헨 회담은 세계 언론의 보도하에 이루어진 최초의 국제 정상회담이었다. 당사국인 체코는 회담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정상들이 모여 유럽 약소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다. 뮌헨 회담은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의 정점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세계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체인벌린은 영웅이 돼 런던으로 돌아왔고 국민에게 평화를 약속했다. 모두가 평화를 확신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히틀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란 걸 알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영국과 프랑스가 재무장을 하자 세계는 현실의 눈을 떴다. 히틀러는 동부전선을 확보할 욕심으로 체코의 나머지 영토를 점령했고 이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는 분리됐다. 이제 유럽 전역엔 본격적인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독일과 소련은 전격적으로 독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반씩 나눠 점령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는 히틀러의 야심을 확실히 알게 됐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됐다.